네, 잠시 후에는 10월 금융통화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구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 기준금리 문제보다는 지난 3월 코로나 직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대폭 내린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문제를 진단해 보는 것이 아무래도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과 증시 흐름을 읽는 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이슈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죠. 네, 겹치지 않는 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충당금 얘기가 아마 가장 눈에 띄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3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는 오늘도 금융주는 3분기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질적인 측면의 월가의 주가 흐름이 좀 악화된 거를 이렇게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동안 쌓아놓던 현금 흐름으로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러면 여기에 금융사가 대출해줬던 것이 부실자산화 되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에는 그런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이던스 측면에서는 사실은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된다 하는 이 입장이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경제 펀더멘탈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적으로 악화되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이 8월부터 공매도 사기, 반드시 부정적인 아니지만은 공매도 사기, 파생상품 조작, 어제 기술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네. 이러한 콜옵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수익이 거래대금 증가 이렇게 해서 사실 지속 가능한 수익적인 측면이 이렇게 아니라는 측면이 사실 질적으로 악화시키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흔들렸던 데에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때 발표했던 IMF의 세계경제 전망이죠. 세계경제 전망은 수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땅이 굳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전망에 비해서 개선되느냐, 개선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성장률 수준이 세계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5.3 이런 이전 전망,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6월 전망치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여러 가지 위기설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세계경제 회복세는 빨리 좀 회복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이 이번 전망에 6월 전망치에 비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목은 미국의 성장률 조정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이렇게 성장률 수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6월 전망치에 대비해서는 이게 2.3%가 아니라 2.3%포인트입니다. 네. 아주 대폭 조정한 이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고성장의 상징이다 하는 이런 중국을 빼고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대비해서 거꾸로 0.2%포인트 하락된 조정되는 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흥국들은 선진국이 좋으면 동반으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후발 경제 주제 입장에서는 사실 수출 지향적인 전략을 대부분 했다 보니까 타겟에 이렇게 해당되는 선진국들이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 신흥국은 더 많이 조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6월에 대비해서 신흥권의 성장률이 이게 거꾸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쪽에 차이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금통위를 좀 열립니다는 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성장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통화정책의 강도, 지금 보다 가감한 통화정책을 추진했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대비해서 성장률이 대폭 상향 조정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대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저주저 했던 이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거꾸로 하향 조정됐다.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통화정책 강도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IMF도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의 이렇게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또 지난 그 통화정책의 코로나 직후의 통화정책의 금리나 이런 걸 좀 파악해 보면 향후의 한국 경제 모습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통화정책 수정해 놓으면 그걸 반영하는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증시 흐름을 알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시청자분이랑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이 부작용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의 비판적 시각이 아니고 정책 권고, IMF의 이번 정책 권고를 토대로 해서 정책 권고 내용이다. 건전한 의견 이렇게 제안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젯밤에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역시나 IMF도 회원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만 잠시 이후에는 10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IMF의 전망에서 사실 그 IMF의 이번에 그 경제 전망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네. 금융과 실물이 인슐레이션, 절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런 쪽의 모습이 아마 예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었을 겁니다. 원래 금융과 실물은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금융은 실물에 반영하는 그래서 이것을 디스다이칼판 연계성 경제다 이렇게 하고요. 금융과 실물이 서로 따로 놀 때는 이걸 다이커터마이즈 이분격 경제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절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왜 선진국들이 이렇게 6월 대비해서 성장률이 그것도 불과 한 4개월 정도 만에 2.3%포인트 어느 정도 경제 발전 규모가 크고 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는 선진국들이 이렇게 성장률 조정폭이 대폭 조정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 무제한 채권 양식 방식이죠. 기준금리보다도 코로나 사태에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유동성 공급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가 사태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정책이지 않느냐 하는. 근데 IMF에서는 실물과 금융의 절연 현상이 났을 때는 그와 같은 정책, 비전통적 정책이 유효했다. 그것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유럽이라든가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런 것을 물론 이 코로나 사태 이전서부터 추진했습니다는 이런 과감한 통화 정책이 바람직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이 IMF의 아드레안 이렇게 자본시장 국장이죠. 이분이 그 실물 경제 회복될 때까지는 사실 금융 사이드에서 과감한 통화 정책 우리가 보면 시청자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열차에 브레이크가 파열됐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력을 붙여지지 않습니까? 네. 폭주 열차 그거에 비교돼서 실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사실 그만큼 과감한 통화 정책을 뒷받침해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두 가지 사항. 만약에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 회복 때까지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가 의외로 큰 폭으로 프레시 크래시 조정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오늘 미국 증시에 이렇게 3대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과감한 통화 정책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전의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이상적인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나왔지만 그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 하는 것이 하나 눈앞에 보인다.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코로나를 맞으면서 한국의 통화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네. 금통위가 열리니까. 자,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은 경제 발전 단계 규모로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두 가지 측면이죠. 기준금리 하면 3월과 4월 회의에 각각 0.5%포인트 빅스텝으로 내렸습니다는 1%포인트에서 지금의 기준금리가 0.5% 됩니다는 대부분 다 우리의 경제 규모에 맞는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로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3월과 4월에 1%포인트 내리긴 했지만 금리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고요. 전앵커도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도 우리는 재정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정책했지. 자, 통화정책 측면에서
오히려 이 과감하게 돈을 공급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은 금리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IMF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근데 한국은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 같은 이런 것을 시청자분이 이렇게 잘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긴급 유동성 공급, 우리가 중국 경제를 살릴 때 중국인민은행이 긴급 유동성 공급을 대규모로 그것도 빨리 결정했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많이들 평가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선 한국판 양적 완화 같은 이러한 눈에 띄는 긴급 유동성 공급 정책이 사실은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끌은 이런 측면에서 그런 강도에 비해서는 약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요구되는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소극적 통화 정책에서 여전히 기준금리는 동결될 거로 보이고 채권 시장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서 100% 이렇게 동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기준금리 동결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인데요. 네. 지금 일말에 있어서는 정부가 내년에 수포 예산 편성하는데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지금 금리가 낮은 상태, 채권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시중에 이렇게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중앙은행이 좀 사주지 않느냐 하는 네. 이런 쪽이 이번 조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주목해서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이런 조치가 나올까 하는 이 측면이 한국 경제 상황에서 그런 의심이 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의 정부가 발행했던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매입할 수도 있다. 매입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우리가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지만 네. 많은 비판이 통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생각하고 재정정책 사이드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지금의 한국 이렇게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 모습이 3년 전에 아베 정부가 처해 있던 일본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국제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를 한번 보면 자 그때 아베 정부에서 미국의 훌륭한 두 학자들을 이렇게 훈수를 들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루그만과 스티글러츠 전문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죠. 한국과도 상반이 되었고 크루그만 교수는 한국경제TV에서도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를 첫 해에 모신 분입니다. 네.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모신 분이 재정운수를 했죠. 그 다음에 버냉키 회장은 금융 사이드에 사실 금융위기 때 페드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융 훈수를 같이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2007년에 재정 훈수와 금융 훈수를 같이 겸한 것이 바로 국채의 화폐화 본드 모니티제이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드 모니티제이션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재정 훈수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해라.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일본이 국가 채무 문제가 GDP 대비해서 250%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사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됐기 때문에 네. 적자 국채를 발행했었거든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자 일본은행이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일본은행이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본은행이 사준다면 그 돈이 어쨌거나 재정 형태, 정부 형태를 통해서 바로 시장에 나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 적극적인 경기 부양, 그다음에 돈이 풀리니까 적극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훈수와 금융 훈수를 겸했다 하는 측면에서 본드 모니티제이션 방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뒤쪽 부분을 좀 이렇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년도에 슈퍼 예산 하죠. 네. 많죠. 슈퍼 예산에서 여러 가지 합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슈퍼 예산 할 때 증세를 하느냐? 증세를 하겠죠. 근데 증세에서 보면 지금 경기 문제라든가 따르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증세 문제에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실질적으로 시작된다고 본다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대선에 이렇게 겨냥한다면 쉽게 증세하기는 없거든요. 조세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년도에 수포 예산 수법에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적자 국채 발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자 국채를 누가 인수해야지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민간에 이렇게 된다면 민간은 금리가 낮고 채권 가격이 높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 국채 아무리 정부가 이렇게 사실 그 안정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첫 번째 크라우딩 이펙트가 발생해서 민간의 수요가 증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채무 문제에 의심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국가 채무가 증가하다면 만기 때 계속해서 원금이 나올겠냐 하는 측면에서 퀘스천 마크를 그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인수해야 된다. 중앙은행이 누가 한국은행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소위 바운드 마니지 방식이 이번 그 금통위에서 가장 주목되고 외국에서 많이 바라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운드 마니지 방식은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보다는 후손 세대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준칙을 마련할 때 지금 이렇게 유연하게 쓴다. 제가 표현은 좀 이렇게 거칠게 하지 않은 겁니다. 네. 준칙이면 뭐든지 통화 준칙, 마이터리 룰, 그다음에 피스칼 룰, 재정 준칙. 이거는 자, 집권 당일에가 중앙은행의 자의적, 디스크레셔너리, 자의적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룰을 설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예정을 잘 두지 말아야죠. 룰을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현 세대에서는 현 정부 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예외적 조치가 되니까 재정 정책이 진짜 재정 정책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후손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적자 국채를 이렇게 중앙은행이 인수한다면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책 독립성과 정책 이렇게 독립성과 안정성을 이렇게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저도 이제 한국은행에 1988년 할 때 가장 먼저 첫 작업이 당시에도 은행 감독원과 이렇게 통합돼 있을 때 네. 은행 감독원장이 그 유명한 황금박쥐 날개라 하시는 분이 이름은 내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독립성이 자꾸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실 훼손된다 해서 첫 작업이 독립성과 관련된 해외 자료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거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독립성 문제 이거 정책 중립성 문제가 한국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렇게 아마 이렇게 기대하는 게 또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만약에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저희 것처럼 그 신문사에 사설을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정부의 신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쪽의 비판이 나올 수가 네. 있거든요. 이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가능성이 적겠지만 사실 그런 쪽에 의심이 나오는 것은 현 정부의 지금의 경기 부양 차원의 통화정가 재정 사이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불균형,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의구심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직후 비상 경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었는데 그동안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쳤던 영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통화정책을 추진하면 네. 통화정책의 전달 추진 경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서 시차가 지금 통화정책의 금리 인하하면 바로 경기 회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고리가 통화정책 전달 경로다 이런 특수한 그 표정을 쓰고 있는데요. 이러면 한 6에서 9개월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3월달 금리 0.5%포인트 내리면 지금 내리는 시점 보면 한 지금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거의 시점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그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좀 판정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시점상으로 보면. 근데 경제 성장이라는 건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는 어쨌든 나오는 결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8월 전망에서 우리 성장률을 대체로 IMF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외 평가기관, 평가사, 국내 예측 기관보다 가장 낮게 전망했죠. 마이너스 1.3%포인트 이렇게 마이너스 1.3%를 해서 가장 낮게 전망했죠. 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될 땐 연말까지 지속될 땐 마이너스 2.2% 정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IMF의 성장 전망치 이렇게 조정폭 보면 자 0.2%포인트 조정에 그쳐서 미국이라든가 다른 그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회복세가 약화된 거로 나오거든요. 네. 약화된 거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 한국의 이렇게 경제의 그 금리 인하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게 나온 게 아닌가. 본인들이 이제 전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질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복세가 약하고 성장률에 있어서는 이렇게 오히려 그 8월 한국의 전망 보면은 자 직전 전망치에 비해서 마이너스 1.1%포인트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질적으로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 위에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은 자 통화 유동성대라든가 통화 승수 같은 경제 활력 지표들은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고요. 이와 똑같아서 한국은행이 나온 전망 보면 우리나라의 5개 기업 중에 한 곳은 좀비와
네. 좀비가 된다. 이것도 이제 한번 방송에 드렸습니다는 네. 이런 쪽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또 부가가치의 가장 주역이 되는 이렇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비화가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측면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편은 유동성 함정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자 유동성 공급 면에서는 과감하게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다른 국가의 기준금리 수준이 0.5%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유동성 함정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보다 좀 과감하게 이렇게 내렸으면 우리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 네. 하는 이 측면에서 오늘 IMF가 이렇게 비정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선진국의 성장 조정폭이 과감하게 상향 조정된 것은 대담한 통화정책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률과 같은 경제 지표로 봐도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들, 뭐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상으로도 좀 경제가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고 일각에서는 쓰러진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년국계까지 이렇게 체감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그럼 체감 경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그 이전에 체감 경기를 평가할 때 경제 지표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 것 중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밀접한 아주 그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 지표를 조화해서 만드는 지표죠.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그 공화당을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 미전인데서 경제 고통 지수가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성장률보다는 고용 사정이죠. 국민 입장에서는 성장률보다는 사실 그 물가가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물가 수준은 경제 고통 지수는 미전 인덱스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처분 소득을 빼야 되니까 자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 고통을 낮게 해죠.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매크로 사이드에서 보면 신경제 지표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계층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기업 간 불균형 심하고 계층 간 불균형이 있으면 대표적인 지수 인플레, 실업률, 성장률 이게 계층 간이 심하고 기업 간의 계층이 심할 때는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값의 함정, 대표성의 함정 때문에 사실 이 경제 고통 지수에서 나오는 경제 고통 지수보다 월등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경제TV가 일전에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나름대로 증권시장의 그 책임을 이렇게 맡고 있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증시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는 한국경제TV가 한 3년 전부터 서민, 오디너리 피플, 네. 미저리 인덱스 이 제안에서 많은 시청자분의 공감을 이런 쪽을 얻은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OPMI 지수에서 물가가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이기보다는 주부 물가, 주부 체감 물가, 장바구니 물가죠. 요새 배추값 한 통에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 고구마를 캐서 배추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는 네. 지금 올해 배추 농사가 안 돼가지고 한 통당 지금은 한 10,000원이 넘을 겁니다. 고객에게 들지 않더라도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래서 이 배추 한 통에 이렇게 지금 고갱이가 들지 않는 고갱이라는 것은 배추 속입니다. 네. 시골 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지 않은데도 10,000원씩 가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호박이라든가 하는 것 이런 거 이게 사실상 국민의 경제 고통과 직결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업률, 공실률, 네. 공실률, 이자 그다음에 손에 쥐는 소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손에 쥐는 소득, 각종 비용 빼서 우리가 지금 리얼 텍스 굉장히 공공요금도 말라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증가하고 그거 있잖아요. 좀 빼줘 얘기죠. 이게 OPMI 지수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지표 OECD 성장 이번에 2위가 나왔습니다는 이겼습니다. OECD 성장률 1위다 이렇게 해서 공치사가 한다 하더라도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가 굉장히 심한 현상이고 그다음에 체감 경기를 평가하는 매크로사이드의 신경제 지표와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OPMI 지수 간의 격차가 하는 소위 이중 차별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정부의 통화정책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어디에 있느냐? 국민 대다수에 맞춰져 있죠. 국민 대다수.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 사람이 지금 대다수 사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번에 IMF에서 전망해서 그렇습니다는 차별화는 더 심해진다.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게 복원이 아니라 멀어진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 상에서 밑에 바텀 오브 피라미드 BOP 계층들이 늘어난다. 인구 피라미드에서 중산층이 멀어지니까 밑에 계층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BOP 계층이 높아진다. 그러면 통화정책은 그쪽에 맞춰져 있죠. 도책은. 그런 점에서 중하위 계층의 체감 경기 우선호는 이러한 그 통화정책을 맞춰준다면 사실상 기준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돈 공급하는 문제는 중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가장 체감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금리를 더 내려준다든가 그다음에 돈을 더 공급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통화정책의 바른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네.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지난 그 3월, 4월 달에 한국의 통화정책을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적을 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마련인데요. 경쟁국에 비해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폭이 적으면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어제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좀 우려감이 깊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 들어볼게요. 네, 환율은 교환비리죠. 네. 그래서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면 그건 절상되는 국가고 빠져나오면 절하되는 국가죠. 그래서 자금이 출입에 대해서 지금은 그 피셔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화폐 교환설 이것이 국제 간 자금 이동설이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비상금 많죠. 여기서 비상금이 위안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적정 수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광의 개념인 캡틴 방식으로 3,800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선 자금 각종 그렇게 소합이라든가 하는 걸 자금을 포함하면 5,300억 많이 마련해놨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비상금을 많이 마련하면 그만큼 뭐냐 어려울 때 그만큼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비상금을 많으면 이런 그 비상금을 적으면 마음이 소심해 가지고요. 이런 정책이 이렇게 조그만 악재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고 내가 현금 여유가 많으면 보다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네. 보다 공격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비상금 많이 쌌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 금리를 과감히 내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비상금을 쌓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안부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폭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참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폭이 내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덜 내렸거든요. 그러면 자, 그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위안부가 많이 싸면 원화 절상 요인이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덜 한다면 그것도 원화 절상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바로 코로나 직후에는 일부 사람이 안전통화, 기축통화뿐이 갈 수밖에 없다 해서 1,300원, 1,500원 여기까지 해서 달러 투자하지만 정반대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직후에는 1,285원까지 가는 것이 지금은 1,146원에서 자 달러당 거의 130원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지금 벌써 보면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붕괴됐을 때 방송 통해서 너무 빨리 급락하니까 조금은 단기적으로 급등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하는 이런 측에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한 1,146원, 47원이 1,15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는 벌써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화 절상이니까 그만큼 우리 수출이 미치는 효과가 과거보다 줄어들긴 했습니다는 원화 절상 우리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적긴 했더라도 경제 수출 둔화 효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회복에 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우리가 외환보유를 많이 싼 입장에서 금리를 과감하게 내렸다면 원화 절상되는 속도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담이 줄고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줄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에 이어서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가뜩이나 위험 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계부채 많죠. 네. 근데 가계부채도 두 개. 경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직후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성 부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 주식 투자라든가 뭔가 부동산 투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가계부채가 위험수까지 넣으면 그것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보거든요. 자, 한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 영끌이라든가 뭐 비투라든가 이런 것처럼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그건 뭐 통계로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죠. 확연하게 나타나죠. 근데 금리 인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해서 소비성 부채에 대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문제 부분에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 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더라도 빚끝 영끌 투자해가지고 사실 주가라든가 이런 게 끌어올려줘야 소위 웰스펙트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재정에 있어서 국가 채무에 있어서 국가 빚에 있어서 그때그때 사회에 따라서 유연하게 한다 하는 것보다는 가계부채적인 측면에서 그때그때 사정에서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소비성 부채, 소위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코로나 직후에 특히 중하위 계층들이 어렵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본다면 정부가 지원금도 주지 않습니까? 지원금도 주는 입장에서 보면 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광범위 효과는 금리나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우리 가계부채가 영끌이라든가 빚굴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해서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웰스펙트에서 굉장히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이자 부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함께 좀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국가 채무의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가 재정 지출을 증대시켜서 유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통화 정책이 더 유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당장 이렇게 그 가계부채가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만 부양하면 가계부채 상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유연하게 해줬으면 오히려 좀 국민 입장에서 특히 밑에 계층 입장에서는 좀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높아지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증시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극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오는 1등 공신인 동학 개미 운동들에게 금통의 위원들이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될까 잠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부동산 대책도 증시가 활성화된다. 이 부동산 이탈 대금도 이렇게 된다 하는 측면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자, 지금 소극적인 코로나 정책에서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들이 3월 중순에서부터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가를 끌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소극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문제를 한군에서 부담이 컸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 그렇죠. 마지막 자막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통화 정책에 따른 이런 부분을 동학개미들이 사실 부담을 줄여줬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한국 사람의 그 교수님께서는 네. 정말로 4.13 총선에서 사실상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것이나 이번에 이렇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극적 통화 정책에 있어서 부담 같은 거 이런 것이 주가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희석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동학개미의 집권 여당도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한국은행에 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뼈 아픈 네.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모처럼 싸게 잘 도드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양도세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전부 과거에 2017년, 2015년에 그 상황에서 양도세 3억 이런 거 하지 말고 모처럼 싸게 도든 입장에선 잘 좀 이것을 많은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서 좀 싸기 동학개미의 그린슛에 싸게 도든 것을 좀 분석하게 한국 경제, 증시, 그다음에 사실 주식 대중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꽃을 피우는데 골든골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혜택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90도 배꼽 인사를 해야 된다. 배꼽 인사가 이거냐면요. 저도 네. 몰랐습니다. 우리 서 작가께서 이 배꼽 인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손에 들고 탁 해서 배꼽 인사를 하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회원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잠시 이후에는 한국은행의 10월 금융통화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효용성을 가졌는지 자세한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